나는 동편과 서편으로 가장 가까운 고을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겠다. 경운고을은 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인근 고을과의 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는 경운고을 주막거리의 가장 큰 복루방에서 만나자. 어서 떠나거라. 나리 특별히 몸 조심하옵소서. 그리고 이상스런 여인도 조심하옵소서. 오냐 알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정우와 한돌이는 각기 제 갈 길을 떠났다. 살핏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아무래도 그들이 오늘 중으로 경운고을의 주막거리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었다. 걸음이 아무리 빠른 그들이라 하지만 지금 서술화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운고을의 동쪽으로는 더 갈 필요가 없었다. 경운고을은 바로 두만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만강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의 한 끝에 그것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우는 북으로 가보았다. 반도의 돌출 부분이었다. 그것은 불과 10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서쪽으로 가보았다. 여움 황평은 정확하게 10리 지점이었고 아오지는 20리 지점이었다. 그리고 웅구참까지는 대략 12만 보, 그러니까 한 90리가 되었다. 이제 남쪽만 알게 되면 경운고을의 위치는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경운고을의 남문 앞에서 온 밤을 새워 한돌이를 기다렸으나 한돌이는 결국 그날 밤 안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우는 사람 걸음걸이의 한 폭을 대략 그 사람의 두 뼘으로 보고 있었고 그것은 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웅은 두만강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의 북단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동쪽 한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튿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 한돌이가 돌아왔다. 아이고 날이 혼이 났습니다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조선과 서술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요. 차근차근 말해보아라. 아이고 잊어버릴라. 먼저 걸음걸이 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서술화까지는 82,322걸음, 조선까지는 65,803걸음이었습니다요. 그래? 어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아라. 계산을 해보자. 그래 좋다. 너는 기특한 젊은이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걸었습니다요. 만보가 되면 하나씩 보탰었죠. 그리고 무슨 큰일이 있었느냐? 경흥에서 조선까지는 강변이라 평평한 연안같이 보였는데도 막상 길을 걸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요. 경흥에서 한 20리 지점에 그러니까 한 26,000보 지점에 포항이 있었고 그 뒤로는 망덕 고개가 있었는데 결코 넘기에 수월한 제가 아니었습니다요. 30리 조금 못 되는 지점에 무의성이 있었고 영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요. 30리 되는 지점에 강변으로 굴포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덕과 포항과 마찬가지로 봉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요. 푸른 하늘 아래 봉수대가 뚜렷이 보였습니다요. 정말 국경의 지역이었습니다요. 봉수는 이놈의 고향 회령보다 훨씬 더 많던데요. 그리고 50리 되는 지점 조금 지나서 두리산이 있는데 역시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 산에는 어마어마한 영희가 거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요. 두리산 아래에서 길이 서술화로 갈라져 있었습니다요. 두리산에서 서술화까지는 길이 평탄하더냐? 길은 평탄했지만서도 역시 고개들이 많았습니다요. 광현이라는 고개가 55리 되는 지점에 있었고 70리 되는 지점에 남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요. 남산부터 서술화까지는 길고도 아름다운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요. 한돌이는 역시 재주 있는 녀석이다. 나리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입니다요. 소이놈도 나리에게 칭찬을 들을 날이 다 있습니다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요. 한돌아, 너무 겸손하게 말하지 말거라. 사람과 사람의 능력의 차이란 그리 크지 않은 법이다. 다만 어느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하느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그래, 내가 본 남산에는 봉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냐? 네,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요. 남산에는 아주 큰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서술화에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영희가 설치되어 있느니라. 나리, 돌아오는데 바빠서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요. 송구합니다요.
괜찮다. 자 어서 자자꾸나. 오늘은 너무나 피곤하다. 내 놈은 조선까지 가서 바로 눈앞에 있는 녹둔도를 보지 못했느냐? 조선고을 앞 두만강이 동해바다로 흘러내는데 엄청나게 큰 섬이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녹둔도인 것은 몰랐습니다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외란이 일어나기 전 젊었던 시절에 바로 여기 조선 영유의 만호로 부임해 오셨다. 녹둔도의 둔전 사위를 겸임하셨다. 그 해가 선조대왕 19년이었다. 장군께서는 너무 열심히 여기 조선과 녹둔도를 넘나드는 여진인들을 소탕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쪽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선조대왕 20년에 경흥 앞바다에 있는 주도에 살고 있던 사나운 여진인들이 떼를 지어 여기 녹둔도로 쳐들어왔다. 녹둔도가 자기들 땅이라며 녹둔도의 주수를 못하게 하려는 참이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수장이던 오황, 임경빈 등이 화살에 맞아 죽고 부사 이경록과 이순신이 간신히 이들을 물리쳤다. 이에 함길도 도절제사 이일은 이순신의 자명을 상소했던 것이야.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무죄가 판명되어 자명은 면제되었다. 그러나 장군께서는 삭탈 관직되어 한양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지. 경흥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지낸 정호는 아무래도 조선과 서소라 그리고 녹둔도의 답사를 한두리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한두리의 실력을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정호는 한두리가 충분히 그 일을 잘 처리했다고 확신했다. 한두리는 그만큼 똑똑한 친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는 새벽에 잠을 깨서 조산고을과 서수라항 그리고 녹둔도에 꼭 들러봐야겠다는 다짐을 자신에게 했다. 그것은 그 고장들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그 고을들은 왠지 아름답게 오만 정성으로 단장을 하고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정호가 한두리를 데리고 서수라항에 도착한 것은 그해 5월이었다. 그가 조선 팔도의 답사를 계획하고서 한양의 약혼을 떠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사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었기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그렇다. 그것은 가장 뚜렷한 현실이면서도 아울러 너무나 아름다운 꿈이었다. 그 수많은 고을, 강, 그리고 산, 계곡, 고개, 고을, 성, 산성, 봉수대, 그리고 그림처럼 펼쳐져 있던 마을, 병영, 선문, 나루터, 조그만 항구, 뗏목, 떼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난 꿈속의 내용물들이었다. 그 뼈를 깎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았던 지난 한 해. 아직은 뭐 하나 일으켜 놓은 것이라고는 없지만 뒤돌아보니 왠지 알 수 없는 감격이 아련히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날이 서술하러 나오니 왠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온 것만 같은 느낌이 옵니다요. 표현이 과장되었구나. 지독한 산악지방에서 바다에 위치한 항구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온 지역들이 지옥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꿈속의 고을과도 같은 지역이었다. 아니 요놈의 주둥아리, 소인놈의 말뜻도 바로 그러하옵니다요. 갑자기 맥이 풀리는 뎁쇼. 너무 앞이 탁 트이고 길이 평평하기만 하니까요. 그래, 그것을 지옥 같다고 말을 해야 하겠느냐. 조선 땅 어디에도 지옥과 같은 땅은 없다. 어떤 땅이든 땅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단장되어 있고 그리하여 자기를 찾아오는 나그네를 한껏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호는 한둘이란 놈이 어쩌면 적절한 표현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나 달라져 버린 것이다. 눈앞에는 끝간데 없는 망망대해가 푸르디푸르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조화였다. 땅은 이런 조화로서 이룩되어져 있는 것이다. 언제나 하늘을 가로막던 그 험준한 산악의 연속은 결국 이런 검푸른 바다로 이어져 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던 대수해의 연속은 결국 저 끝없이 밀려오는 흰 띠의 파도로 바뀌고 만 것이다. 날이 서수라항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요?
유명하다기보다도 서술화항은 위치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서술화항은 두만강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국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위치 때문에 서술화대로의 종점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 북간 땅과 한양을 연결하는 국도의 동북면 대로의 종점다운 기능을 다하고 있고 역시 가장 많은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술화는 북로봉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항구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뎁쇼. 그렇다. 워낙 중요한 항구라 서쪽으로 둘러싸였을 것이다. 그 석성의 길이는 209자이고 높이는 11자이다. 그리고 서술화 영의의 사병 숫자는 60명이다. 인근 영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병을 두고 있는 셈이다. 정우와 한돌이는 이제 서술화항을 뒤로하고 그야말로 서술화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날이 서술화대로치고는 길이 참으로 좁은 뎁쇼. 그렇다. 이 길은 참으로 좁은 셈이다. 이 길은 개척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술화항에서 직접 소성과 경성으로 나가는 길은 없었다. 어디까지나 이 지방의 읍지인 경흥부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다녀왔지만 경흥부는 약 90리나 서술화보다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회하였지. 그러다가 겨우 이 길이 개척되어서 사람이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원과 경흥고을의 국경 문제가 안정되고 나서 이 지방의 중심지는 자꾸만 바닷가로 내려오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 서술화는 아울러 동해안의 조깃배처럼 많은 배들이 모여들지는 않지만 중요한 어항의 기능을 하고 있다. 조깃배만큼은 아니지만 명태잡이 배들이 처리되면 엄청나게 많이들 모여든다. 날이 명태라 하면 동태나 북어하고는 다르옵니까요? 내 놈은 산속에서만 살아가는 여진이라 명태는 잘 모를 것이 뻔하다. 명태는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 잡히는 조기와 더불어 조선 백성들이 가장 잘 먹는 어물이다. 바다에서 갓 잡은 명태를 생태라 하고 겨우내 잡아 올린 것을 동태 또는 동명태라고 하고 이것을 햇살에 말린 것을 북어 또는 건태라고 한다. 그리고 산란기 중에 잡힌 명태를 동결과 기와를 거듭하여 말린 것을 더덕북어라고도 한다. 소인놈도 겨울철에 굿불에 걸렸을 때 매운 명태국을 마시고서 콧물을 몇 차례 흘리고 낫고는 했습니다만 바로 그렇다. 조기와 명태는 세계 어디에서나 잡히는 어종이 아니다. 조선 근해와 일본 근해에서만 잡히는 아주 귀한 고기이다. 명태잡이를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안 된다. 동짓달에서 이듬해 정월이 명태잡이 달이다. 조선 팔도의 해안에서 많은 명태잡이 배들이 몰려들어온다. 그것은 서해안의 조기잡이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함에 틀림이 없다. 정호는 지난 봄에 자신이 약현을 떠나 조기잡이 배들을 따라서 북상하던 생각을 했다. 불과 1년밖에 세월이 흐르지 않았으나 왠지 까마득하기만 했다. 서술화항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지낸 정호는 한두리를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화대로에 올랐다. 이제 그야말로 한양을 향하여 여기 멀고 먼 북간 땅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백두대간과 장백정간의 살벌한 고원지대와 험준한 산들의 연봉들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정호는 자신이 근 1년이란 세월 동안 이 무서운 산악에 갇혀 있었던 기분이었다. 한돌이가 호들갑을 띈 이유를 알만했다. 그 느낌이야 자신인들 왜 다르겠는가. 다만 표현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오른편으로 호구산을 끼고 왼편으로 푸르게 넘실대는 동해상의 적도를 바라보면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날이 발걸음이 왜 이렇게 싱거운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냥 걷는 것 같지도 않사옵니다요. 왜냐? 가파른 경사도 없고 돌도 없고 바위도 없습니다요. 다만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닥에 바람만 불어대니 이거 몸이 공중에 마구 뜨는 것만 같사옵니다요. 이렇게 걸으라고 한다면 3년 동안이라도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사옵니다요. 아서라,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바다가 성을 내면 더 무서우니라. 날이 소인놈은 아직까지 바다가 성을 내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요. 봐도 사실은 처음 보는 꿈입쇼만. 사실 한돌이는
녹둔들을 보러 갔을 때 바다를 처음 보았던 것이다. 그 놀라움과 벅찬 감격은 너무나 커서 감히 말로 발설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다라고 하면 정우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살았고 또 그런 부모를 두었었고 지금도 바다를 완전히 떠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으로서는 처음 보는 동해였다. 자신이 잘 길들여져 있는 서해보다는 물의 색깔이 훨씬 더 짙었고 파도도 더 거칠었고 훨씬 더 차가운 감을 주었으며 그리고 더 깊어 보였다. 그는 아버지 김바오가 그리워졌다. 아버지를 제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운율의 바닷가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날이 왠지 경은고 우리 성문 앞에서 들었던 그 괴성스러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잊혀지지 않사옵니다요. 혹시 그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그 안악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서 조선 땅을 일주하는 일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워낙 요상스러운 것이 되어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신경 쓰다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어서 가자. 딸이 어쩌면 그렇게도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까요?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매정한 말이 아니다. 그러지 않으냐. 그 안악이 우리들을 따라올 턱도 절대적으로 없는 일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일일 뿐이다. 우리의 시야에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겠느냐? 한돌이는 입을 다물었다. 한없이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그리고 정이 넘치는 듯 하면서도 정우는 정말 말뚝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돌이는 정우의 이런 기질에 기가 질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이 지도를 잘 그리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요? 그렇다. 이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 한돌이는 다시 한번 입을 다물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향한 철석 같은 정우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지독한 고생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던 정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정우에게는 오직 극복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는 지도 그리는 일을 위해 오직 그것을 극복할 뿐이었다. 그런 여건에 굴복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었다. 오른편으로 호구산을 지나니 송진산이 나타났다. 검게 푸른 산의 연봉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다. 날이 저 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깝쇼? 송진산이라 하면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그 높이는 3,731척으로 나와 있다. 송진산 때문에 이 지역 교통이 아주 나빴었다. 그러나 송진산과 호구산 사이로 길이 뚫려 그나마 경성, 경은 간의 소통이 조금 편리해졌다. 나리는 도무지 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뭐하러 이렇게 다시금 찾아다니시옵니까요?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서책, 물론 땅에 대해서 기술한 책들은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땅은 한 시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모가 완전히 파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님으로써 어떤 서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항들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되었느냐. 그리고 오류를 바로잡게 되었느냐.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의 문화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바로 지도를 그리는 일이군입시오. 그렇다. 인간은 이런 때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홀로 살기도 하지만 또한 같이 살기도 하는 것이다. 알만합니다요. 쏘인놈도 가끔 나리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요. 물론이다. 인간의 지도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관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관이란 언제나 요식행위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땅과 강과 산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탕 종 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금속성이었다.
정우는 재빨리 몸을 땅에 밀착시켰다. 그러고는 손짓을 해서 한돌이도 따라오게 했다. 정우는 몸을 후진시켜 길 옆에 있는 바위뒤로 기어들었다. 과연 주변에 픽픽하면서 총알이 와서 박혔다. 꼼짝 말고 손 들고 나오너라. 시키는 대로 하면 생명은 살려준다. 어서. 나리 어쩔갑쇼? 항복하는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 목을 따 버릴갑쇼? 두 놈이옵니다. 아니 그러지 말거라. 살상을 하면 꼭 보복을 받게 된다. 저놈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꾸나. 저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칼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요? 몽둥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지편들과 서책 그리고 전대를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요? 무슨 수가 있겠지. 최후의 순간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하는 대로 하거라. 정우는 손을 들고 바위 뒤에서 걸어 나왔다. 한돌이도 따라 나왔다. 그 험한 산길을 벗어났다고 좋아하던 것이 불과 며칠이 되었는가. 그 자리에서 서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가진 것을 전부 내놓아라. 어서. 땅바닥으로 내려놓아라. 우물쩍거리면 내 두 놈의 목숨을 없애버리고 물산만을 가지고 가겠다. 살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끗이 내어놓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고는 어서 달아나거라. 어서. 나리들 우리는 보부장이 아니오이다. 우리는 가난한 선비들이라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서 책 몇 권뿐이외다. 그냥 보내주시구려. 정우가 간청을 했다. 가난한 선비라고? 선비 같아 보이지 않는다. 내 놈은 떡대 같은 몸집을 가졌고 내 졸개놈은 늑대 같은 눈빛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선비라니 어울리지 않는다. 어서 가지고 있는 바랑이나 벗어놓고 가거라. 내 놈들은 필경 떠돌이 종놈들이 아니면 신분을 숨기기 위한 돌중이 및 틀림이 없으렸다. 나리, 제발 소생들의 말을 들어주옵소서. 정말 여기 바랑 안에는 서책과 지편들밖에 없사옵니다요. 이것은 소생이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것들이오니 그리고 소생이 아닌 사람한테는 한낱 지푸라기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오니 제발 그만 풀어주옵소서.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한번 봐야겠구나. 어서 졸개놈이 이리로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우물쩍거리면 두 놈 다 한 방에 싹 없애버리겠다. 내 놈들한테야 내 놈들 생명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한테는 파리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알아듣겠느냐? 어른들의 심사를 그르치지 마라. 어서. 한돌이는 할 수 없이 벗어놓은 정우의 바랑을 놈들에게로 가지고 갔다. 놈들은 그 안의 서책과 수많은 지편들을 대략 훑어보았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야 전배가 이거 두령에게로 가지고 가보자꾸나. 큰 상을 내릴지도 모른다. 털이 무성하게 난 놈이 맞박에 큰 흉터가 있는 놈한테 말했다. 우리 같은 까먹눈한테는 도시 뭐가 뭔지 알게 뭐냐. 우리 두령은 그래도 진석계나 읽으시니까 어디 한번 가지고 가보자. 야 이놈들아 이리로 따라와. 털부 형님 이놈들 몸집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묶어야겠소이다. 내 빼면 못 잡을 것만 같소. 언제나 전백이 놈은 옳은 얘기만 한다니까. 그래서 두령이 언제나 내 곁에는 내 놈을 따라 보내지를 않느냐. 내 놈은 총을 겨누고 있거라. 내가 한 놈씩 묻겠다. 이렇게 되어서 정우와 한돌이는 송진산 산 손님들의 산채로 끌려갔다. 두령님 이상한 돌종을 두 놈 끌고 왔습니다. 뭐하러 끌고 왔느냐. 먹일 밥도 없는데 그냥 처치해버리질 않고서 총은 뭐하러 주었는지 모른단 말이냐. 그런데 두 돌중이 인상이 남다르고 또 바랑에는 금전은 없고 이상스러운 서책들과 지편들이 가득히 들어있어서 기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요. 총보다 칼을 쓰면 총알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끌고 왔습니다요. 과연 상판대기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틀리노만. 그래 그 바랑을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사타구니 밑으로 혹시 전대라도 차고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아라. 돌종들 중에는 예상외로 금전을 알차게 차고 다니는 놈들이 있느니라. 정우와 한돌이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수색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놈들 이런 전대를 차고 있었다니 횡재로구나. 두령님 두 놈 다 두둑한 전대를 차고 있사옵니다요 여기에. 이놈들 도대체 못하는 놈들이냐. 그냥 돌중은 아니다. 내 이놈 너희 두 놈은 못하는 놈들이냐. 어서 이실직고 하렸다. 두령은 정우의 바랑안을 살펴보고는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지리학자요. 조선의 팔도를 돌면서 조선 땅의 참 모양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중이요. 지리학자라. 내 놈은 순수한 학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절대로 내 눈을 못 숙인다. 그래, 뭐하는 놈이냐? 지리학자가 되기 전에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그 후에 배도 만들었고 한양으로 이사를 가서 약초도 재배했소이다. 그래, 글은 언제 읽었느냐? 고기 잡을 때 동네 서당에 가서 배웠소. 고향이 어디냐? 황해도 은율이요. 은율? 그러면 구월산을 아느냐? 구월산이야 너무나 잘 압니다. 두령은 구월산을 아시오? 구월산 산소님들을 아느냐? 조금. 범두령을 아느냐? 알다 뿐이겠소.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범두령을 알다니. 두령은 어떻게 범두령을 아시오? 나는 사실 한때 황해도 구월산에서 범두령의 휘하에 있은 적이 있소이다. 사실이냐? 범두령의 가족사항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범두령 휘하에 별별 놈이 다 있었지만 너 같은 지리학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느니라. 부인 홍자숙은 신병을 얻어 구월산에서 죽었소이다. 외동딸 진한왕자는 부두령을 찾아 지리산으로 내려갔소이다. 지금쯤 지리산에 있을 것이요. 들림이 없구나. 선비가 조금 전에 나에게 약초를 재배했다고 했지? 그럼 혹시 구월산에 있다는 그 용한 의원이란 자가 당신이 아닌가? 그 용한 의원이 소생일 턱은 없소이다. 소생은 그렇게 용한 의원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러나 좌우간에 의원이라고는 나밖에 없었소이다. 그러니 용하지 않은 의원이라고 한다면 소생을 일컫는 것이 틀림이 없소이다. 기연이로고. 얘들아, 저기 선비의 줄을 풀어드려라. 그리고 종놈의 줄도 풀어줘라. 그 전대도 돌려드려라. 고맙소이다. 선비는 이리로 드시오. 우리는 알고 봤더니 한 가족이요. 자, 스스럼 없이 이리로 드시오. 범두령과는 어떤 사이인지요? 범두령과는 중마고우요. 나는 고을로 나가 벼슬을 했소이다. 나는 고을 관아의 이방정을 지켰소. 그러나 범대진이는 처음부터 벼슬할 마음이 없었던 거요. 타고나기를 반골로 타고났으니까. 그는 언제부터인가 산소님 두령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늘 서로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일이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소이다. 범두령이 토벌군에게 패망하고 난 뒤 들려오는 소문만 접했지. 그 이후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오. 반갑소이다. 얘들아, 어서 이 두 분을 안으로 모셔라. 어서. 정호는 대청마루가 있는 안채로 인도되었고 두령과 마주보고 앉았다. 얼마 후에 조촐한 주안상이 차려져 나왔다. 산채 생활이라 무엇이든 제대로 갖추고 사는 것이 없소이다. 우리 산채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잔 나눕시다 그려. 나는 제국령이라 하오이다. 나는 김정호라 하옵고 저기 저놈은 한둘이라고 하옵니다. 반갑소이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굶어 죽는 백성이 부지기수요. 이제 보릿고개가 닥쳐오고 있는데 좁은 목피로 목숨을 이어갈 뿐이외다. 우리도 지금 간도로 진출해 볼 작정이요. 이런 산소님 노릇도 더는 재미를 볼 수가 없을 지경이요. 도무지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 털어봐야 먼지뿐이외다. 그런데 범두령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소이까? 소생도 한 1년 전쯤에 그런 소문을 어디 주먹거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어싸웁니다. 범두령이 살아있는 것은 확실한데 부상이 아주 심한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앞을 못 본다는 얘기도 있고 두 팔이 절단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금시 조문이 옵니다. 진한왕자 소문은 들었습니까? 지리산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리산 산채에서 부두령 놈하고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거기서 탈출했다는 소문이 묻어옵니다. 정호는 죽은 임기팔을 생각했다. 범대진이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준 사람이 기팔이었다. 기팔이는 고향 고을의 어느 주막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범대진이 부상이 심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정호는 최두령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의 송진산 산채에서 며칠을 묵었다. 이 세상에는 산채와 산채로 이어진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연락이 있었고 마음의 후원이 있었다. 정우는 이들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았다. 한양에 내놓으라 하는 양반가의 자제들과 맺어진 인간관계가 있는가 하면 산채 속에 숨어 사는 이들 산적들과의 인간관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아득한 세월 전에 풍미박산된 범대진 부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세상은 확실히 좁고도 넓었다. 정우는 산채에 머물면서 최두령 부하들이 상처를 돌봤다. 무기를 다루는 놈들이라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리고 고질병을 앓고 있는 녀석들도 덜어 있었다. 우리 최국령 부대도 한때 100여 명을 넘었었지.
하지만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소이다. 왠지 아시오? 글쎄요. 놈들이 도망을 쳐서가 아니오. 부상으로 죽고 굶어 죽고 싸우다가 현장에서 죽어갔기 때문이오. 이 세상에 도망칠 데가 어디에 있소. 정원은 제두령에게 이제 그만 산채를 떠나야겠다는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선비를 일찍 놔주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조금 갈 길이 바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간도 땅으로 들어갈 작정이오. 나라 전체가 워낙 어려워나서 털려야 털 데가 없소이다.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뒤줄을 털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래서 나는 선비께서 우리를 간도로 들어갈 수 있는 나루터까지 길 안내를 해달라는 것이오. 길 안내를? 그렇소이다. 보시다시피 우리 대부대가 남들이 다니는 길로 갈 수야 없지를 않소. 그렇다면 우리는 산을 타야 하는데 우리는 산에 대해서 도무지 그럴 만한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소이다. 그러니 선비가 앞장서 주시면 기꺼이 따라가겠소. 간도로 들어가시려면 회령이나 종성 근처로 가셔야 하는데 산길로 가시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길이 아니요. 완전히 산이요. 산 등성이를 타고 가는 거요. 우리는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내 일정이 촉박해놔서 함흥에서 기다리고 있는 번개를 생각하면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회령이나 종성까지 이들을 데려다주고 오면 아무리 빨리 걸려도 달포는 좋게 걸릴 것이다. 정호는 생각에 잠겼다. 최두령은 좀 어려운 부탁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우는 최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자기가 없이도 산을 넘어 간도와 맞닿은 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산을 잘 모르고 있는 그들이고 보면 엄청난 부상자와 낙오자를 낼 가능성이 아주 많았다. 산엔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산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산은 그것과 직접 몸을 맞붙이고 싸우는 사람들에게만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들은 산에서 살지만 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털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털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산을 털어야 하는데 산은 절대로 자기를 털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그런 산에 저항하는 산적에게는 오직 죽음으로 보답할 뿐이다. 이런 진리를 이들이 알 턱이 있겠는가. 산이 노하면 아무것도 그것을 진정시킬 수 없는 것이다. 산에서는 무한한 시간의 지체가 있다. 그것은 인내의 세월이다. 이런 진리를 이들이 알 턱이 없었다. 그리고 강가로 가서 뗏목을 만드는 일도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산에서 딴짓만 하고 살아온 이들이 급류인 두만강물을 헤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뗏목을 치는 일이 쉬울 턱이 없었다. 잘못하다가는 두만강의 고깃밥이 되기 쉬웠다.